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박순희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지 벌써 반년. 이제 혼자 남은 그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죠. 큰아들 민석의 제안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순이는 며느리 소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막내딸 지연이는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차마 부담을 줄 수도 없었고. 그러자꾸나. 순이의 대답과 함께 그녀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덫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영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온 지 한 달, 겉으로는 효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해왔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생각이야. 소영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눈엣 가시였다. 자신만의 안락한 보금자리에 갑작스럽게 침입한 불청객. 더욱이 6살 아들 진우가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가 치밀었다. 6살인 아들 진우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할머니부터 찾을 정도로 할머니를 좋아했다. 소영은 자신의 아들이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니 그런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소영아. 순이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소영은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순이의 예민한 촉은 무언가 어긋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민석이 회사에 있고 진우가 유치원에 간 사이 소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김치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가 그랬나? 미안하구나. 어제도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었고요.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은 분명히 확인했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나 싶어 그냥 넘어갔다. 며칠 뒤 소영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다. 순이가 애지중지하는 화초에 몰래 소금물을 주어 시들게 만든 것이다. 어머니, 화초가 왜 이렇게 됐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적당히 줬는데. 순이는 시든 화초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평생 화초 기르기를 좋아했던 그녀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돌아오자 소영은 은근슬쩍 운을 띄웠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뭐가? 자꾸 까먹으시고 화초도 말려 죽이시고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닐까? 민석은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아니, 난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나이도 나이고. 소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심 씨앗을 심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소영은 이렇게 조금씩 문제를 키워나갈 계획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순이의 지갑에서 10만 원이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 혹시 돈을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소영의 물음에 순이는 당황했다. 분명히 지갑에 5만 원짜리 2장을 잘 넣어뒀는데. 혹시 진우가? 아니야, 그 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소영은 이미 돈을 자신의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에게 또다시 속삭였다. 여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셨대. 얼마나?
10만 원이요. 그것도 이번이 두 번째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석의 여동생 지연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괜찮아. 왜? 그냥. 목소리가 좀 풀이 죽으신 것 같아서. 실제로 순이는 요즘 들어 기운이 없었다. 며느리의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고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활기차게 손자와 놀아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전화 바꿔주세요. 지연과 통화를 마친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실제로는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지연이가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하더구나. 아가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지연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영이 미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둔 상태였다. 그날 밤 소영은 민석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여보, 어머니가 아가씨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네. 어떻게? 아가씨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나 싶어서. 민석은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그동안의 그런 의심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민석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 달 뒤 지연에게 지방 발령 소식이 날아들었다. 오빠 나 부산으로 발령 났어. 민석은 안타까워했지만 소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지막 방해물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아가씨가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내려간대요. 순이는 크게 실망했다.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주던 딸마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했다. 지연이 떠난 후 소영의 계략은 더욱 교묘해졌다. 순이가 집을 나간 사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물건들을 이상한 곳에 숨겨두거나 냉장고에서 음식을 빼서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머니, 우유가 왜 여기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 넣었는데 어제 산 계란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소영이 몰래 계란을 버렸다는 사실을 순이는 알 리 없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민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병원을? 그냥 건강검진이라도. 순이는 아들의 제안에 상처받았다. 자신이 정말 이상해진 걸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영은 민석에게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진우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네. 민석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좋은 요양원이 있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요양원이라니. 아니, 그냥 잠깐 동안만.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모실 수 있잖아. 소영의 달콤한 거짓말에 민석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어머니, 잠깐 나들이 가실래요? 어느 봄날 소영의 제안에 순이는 기뻐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였다. 차에 탄 순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차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니?
푸른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순이는 당황했다. 소영과 민석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지내세요. 상태가 좋아지시면. 나는 멀쩡하다. 왜 이런 곳에?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정해진 후였다. 순이는 그렇게 차가운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참담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는데 이제는 홀로 낡은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다. 더욱이 다른 입소자들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 환자들이었고 정신이 멀쩡한 순이는 그 속에서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한편 지연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머니는 친척 집에 가셨어. 어느 친척? 할아버지 사촌 형님 댁이야. 거기서 좀 쉬고 계셔. 지연은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달 뒤 지연은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다. 회사 업무차 출장을 온 것이었다. 선배, 시간 좀 있으면 같이 봉사활동 하실래요? 평소 봉사를 열심히 다니는 대학 후배의 제안으로 지연은 어느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였다. 요양원에 들어선 지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던 지연의 눈이 한 방향에 멈춰섰다. 엄마? 창가에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의 여인.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였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순이는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또 비비었다. 지연아. 정말 지연이냐? 엄마 왜 여기 계신 거야? 오빠는 엄마가 친척 집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순이는 딸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연아,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네? 소영이 그 애가 나를 여기 보내버린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일단 나가요. 하지만 민석이가 제가 오빠랑 얘기할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오빠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빠, 이게 뭐야? 민석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생을 보며 당황했다. 지연아, 언제 올라왔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면서?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영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게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상태가 안 좋다고요?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지연아, 내가 몰라서 그래. 요즘 어머니가 정말 많이 이상하셨어. 뭐가 이상해요? 민석은 그동안 소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 그거 다 오빠가 속은 거야. 뭘 속아? 지연은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새언니가 오빠를 속인 거라고.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새언니가 어머니께 한 모든 일들. 그 순간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워졌다.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소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연의 날카로운 추궁과 민석의 의심스러운 눈빛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니, 나는 그냥 뭐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화초에 소금물을 준 것, 돈을 숨긴 것, 물건들을 이상한 곳에 두어 어머니를 헷갈리게 만든 것. 민석은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 자신을 키워준 그분을 의심하고 요양원에 보내다니. 내가 뭘 한 거야. 민석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다음 날 지연과 민석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소영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도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어머니. 민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아,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어머니, 나는 지연이와 살겠다. 지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와 함께 가요. 지연이가 사는 부산의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는 조금 좁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순이는 딸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순이는 점차 요양원에서의 악몽을 털어내고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다. 엄마, 나 요리 가르쳐줘요. 이제서야 요리를 배우려고 하니? 늦었나? 아니지, 언제든 늦지 않아. 그렇게 어머니와 딸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웃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석과 소영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신뢰가 무너진 부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고 아들 진우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민석은 매주 부산으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지만 순이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할머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아빠,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민석은 진우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할머니. 진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순이도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진우가 정말 보고 싶었단다. 그날 밤 지연이는 오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빠, 엄마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셔. 나도 알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필요하겠지. 엄마의 마음이 치유될 시간이.
2년째 되던 해 순이는 큰 결정을 내렸다. 지연아, 서울에 올라가자. 서울에? 민석이와 진우가 보고 싶다. 지연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로 올라간 순이는 민석의 집에 머물렀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순이의 용서는 진심이었다. 분노와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진우를 잘 키워라. 네, 어머니, 그럴게요.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말을 새겼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순이는 이제 진우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지연이도 서울로 다시 오게 돼서 가족들과 가까이 살게 되었다. 소영은 그 후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때로는 진우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느 가을날 순이는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할머니, 뭐 하세요? 꽃을 보고 있단다. 예뻐요. 응, 아주 예쁘다.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순이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도 함께. 가을 햇살이 순이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실은 가을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니까.